안녕하세요. 양심 없는 인간들의 통쾌한 결말을 지켜본 50대 여자입니다. 세상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부하 직원의 성과를 마음대로 가로채가는 상사, 자긴 하는 것도 없이 맨날 남만 부려먹고 싶어하는 심술쟁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철면피 등등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인간들 중 아주 철면피 같았던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빤 작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를 정말 존경하며 자랐죠. 저희 집은 원래 썩 잘 살지 못했던 집이었는데 아빤 제가 5살 때쯤 시작한 그 사업을 아주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시켰습니다. 아빤 자수성가한 능력으로 가난했던 할머니와 고모, 작은 아버지들과 외삼촌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또 얻은 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며 꾸준히 기부와 후원도 아끼지 않던 분이셨죠. 엄마 또한 그런 아빠의 뜻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셨고요. 또 아빤 바쁜 와중에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던 가정적인 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셨는데 제가 9살 땐 무려 저보다 8살 어린 늦둥이 여동생도 낳으셨어요. 아휴, 남사스럽게 늦둥인 사람들 보기 괜히 부끄럽네요. 이 사람 좀 봐. 아무튼 당신은 다 좋은데 부끄러움이 너무 많다니까. 당신은 나랑 딱 알맞게 일찍 결혼해서 그렇지. 좀 늦게 결혼했으면 지금 첫째 낳았어도 아무 무리 없었을 나이야. 근데 부끄럽긴 무슨. 우리 늦둥인 우리 가정이 화목하단 증거라고. 지금이야 결혼을 늦게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20대 초중반에 결혼하는 일이 흔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저희 엄만 나이가 많지도 않으셨는데 워낙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었기에 좀 쑥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아빤 이건 집안의 큰 복이자 화목의 증거라며 크게 기뻐하셨었죠. 전 그렇게 언제든 선하고 멋지던 아빠가 정말 존경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머리가 특출나지 못해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노력 끝에 저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뒤 다시 나고 자란 경기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괜찮은 중견기업에 취업해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그리 썩 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저는 주변 소개로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2년 정도 연애한 뒤 28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다른 중견기업에 다니던 사람으로 서로 학력도 연봉도 비슷했어요. 게다가 성격이 좋았던 남편은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도 아빠 금세 친해졌었어요. 아, 이 사람 말을 왜 이렇게 재밌게 하나? 회사에서 상사들이 자네를 아주 예뻐하지? 아, 제가 어딜 가나 좀 인기남입니다, 아버님. 그래도 전 일편단심 선영이 하나뿐이지만요. 어머님, 그 과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또 과일 하나는 아주 예쁘게 갔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넉살 좋은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당시 20살이던 아직 철없던 제 동생도 남편이 첫 만남 기념 선물이라며 사다 준 카드 지갑을 받고 합격, 무조건 합격을 외쳤었죠. 또 남편은 저와 집안도 비슷했어요. 시부는 한창 전원주택 붐이 일어나던데 주택 위주로 집을 지어주는 회사를 차리며 아빠처럼 자수성가한 분이셨거든요. 꼭 집안을 보는 건 아니었지만 서로 비교했을 때 그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집안끼리 만났으니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 먼저 인사드린 후 저는 같은 경기도에서 친정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시댁에도 첫 인사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그때 시부를 뵙고 저희 아빠와 닮은 부분이 있는 분 같다고 느꼈었어요. 우리 딸은 영 곰살 맞은 성격이 아니고 가족한텐 통 관심이 없는 애여서 말이야. 이렇게 상냥하고 예쁜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나 벌써 주위에 예쁜 며느리 생긴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니까. 선영아, 앞으로 뭐든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시애비한테 말하렴. 이 시애비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시부의 호탕하고 쾌활한 성격, 자신감 넘쳐 보이는 듬직한 모습 같은 부분이 아빠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물론 시모도 좋은 분이었지만 좀 부끄러움 많고 소녀 같던 저희 엄마와 달리 딱 부잣집 사모님처럼 우아하고 한편으론 좀 깐깐해 보이기도 하는 분이었죠. 남편보다 한 살 어린 시누인 남편과 제가 사귀기 직전에 혼전 임신으로 먼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해외 유학 중에 그곳에서 만나던 외국인 시매부와 결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인 그 해외에서 애를 보고 살림하느라 바빠 한국엔 거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와는 제 결혼식 당일날을 빼면 결혼한 이후엔 딱 두 번 본 게 다였죠. 시누인 그렇게 워낙 자기 인생이 먼저고 집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 시부모님도 처음부터 절 좀 더 예뻐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양가 인사를 드린 뒤 우린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위긴 상상 이상으로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했어요. 엄마 시모도 대화가 잘 통하셨지만 살아온 많은 부분이 비슷했던 데다 성격도 잘 맞았던 아빠 시부가 그날부터 아주 많이 친해지셨거든요. 이야, 맞아요. 우리 땐 이런 건물보단 지천에 논바만 죄다 깔려 있었죠.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맞습니다, 사돈. 그때 어떻게든 집안 일으켜보겠다고 아주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다녔었죠. 그때야 뭐 대학 나온 사람만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든 성공해보겠다고 일주일 내내 거래처 찾으러 돌아다니고 재떨이 심부름하고 별짓 다 했었죠. 저희 아빠도 한 친화력 하셨는데요. 시부는 정말 친화력이 남다르시더군요. 게다가 워낙에 아빠 대화가 잘 통해 아빠도 금세 시부에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시부는 한술 더 떠서 한 살 위였던 저희 아빠에게 앞으로 형님으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시모도 옆에서 남자들은 못 말린다며 마주보고 까르르 웃으셨죠. 남자들은 술 한잔하면 호영호제도 할 수 있다더니 그게 정말이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사돈끼리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집도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셨죠? 앞으로 우리도 자주 만나요. 양가 어른들끼리 그렇게 분위기가 좋으니 저희도 기뻤습니다. 제 동생도 한정식 집에서 나온 음식을 열심히 먹으며 언니 시집 한번 진짜 잘 간다 하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뒤 양가 부모님은 정말 쭉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각자 본가에서 나와 서울에 터를 잡았던 저희 집과 달리 같은 경기도에 살던 네 분은 저희가 없어도 서로 만나서 놀러도 다니고 식사도 하고 나셨어요. 어머님,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어, 우리 지금 사돈 어른들 만나서 쭈꾸미 먹으러 왔다. 니들은 저녁 아직이니? 네, 이제 먹으려고요. 근데 네 분이서 또 만나셨어요? 저번 주에도 만나서 단풍 보고 막걸리 한잔 하신다더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게 되는 거지 뭐. 그럼 너희도 저녁 맛있게 먹어. 네 분은 오히려 저와 남편보다 네 분이서 연락을 더 자주 주고받는 것 같더군요. 또 그렇게 네 분이서 만날 때도 많았지만 아빠 시부는 특히 두 분이서만도 자주 어울리셨어요. 두 분은 하필 또 취미가 낚시와 테니스로 비슷하셨어요. 아빤 나이 50이 넘어가면서부턴 전보다 시간이 여유로워지셨거든요. 두 분은 함께 낚시를 다녀온 뒤 잡아온 생선으로 회도 뜨고 맛있는 매운탕도 끓여주겠다며 저와 남편까지 모두 친정이나 시댁으로 부르기도 하셨어요. 자, 봐라. 이게 이 아빠가 잡아온 생선이고 좀 더 조그만 저놈은 우리 아우님이 잡은 놈이야. 이 아빠 낚시 솜씨 최고지? 형님. 아니, 저번에 분명히 제가 잡는 족족 형님보다 더 큰 놈들을 낚았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칙이죠. 며느리 앞에서 이거 시아버지 체면부터 살려주셔야죠. 아우님이야말로 딸 앞에서 아빠 체면부터 좀 살려주시죠.
애들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엔 똑같구만 뭘. 안 그래요, 안사돈? 그러게요. 아유, 유치하게. 사돈처녀 많이 먹어. 아유, 사돈처녀 볼 때마다 어째 더 싱그러우시네. 저도 얼른 형부처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려면 예뻐져야죠. 감사합니다. 정말 친구처럼, 친형제처럼 친해진 양가 아버지들을 보면 괜히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친정에서 함께 살고 있던 제 동생을 볼 때면 한 번씩 용돈을 주기도 하셨죠. 또 양가 아버지들은 더 나이 들기 전에 도전해보자며 함께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고 오기도 하시더라고요. 한편 전 시어머니께선 좀 까칠해 보이는 면이 있어 마음 여린 저희 엄마와 계속 잘 맞을지가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 또한 대화가 계속 잘 통하셨는지 아빠 시부 없이도 따로 만나 브런치 데이트를 하시기도 하고 국내와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도 가며 친구처럼 지내시더라고요. 물론 양가 집안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건 남편과 제 사이부터가 더없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린 2살 터울의 딸도 둘 낳고 정말 금술 좋게 살았었거든요.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처럼 나이가 든 후에도 분명 남편과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난 안 될 놈이야. 벌써 승진해서 몇 번이나 누락됐는지 몰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의욕도 없어. 여보, 승진 좀 못하면 어때서? 당신만 정직하고 성실하면 됐지. 그리고 당신은 집에서 나랑 애들한테 최고의 가장인걸? 너무 그렇게 기운 없어 하지 마. 결혼한 지 6년 뒤부터 남편은 계속 회사에서 승진이 누락된다며 풀이 죽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또 미끄러졌던 승진이 계기가 됐던 거죠. 남편은 자꾸만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더니 애들에겐 점점 관심도 없어지고 집안일에도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소파에 앉거나 누워 술을 마시며 TV를 보다가 이도 닦지 않고 자러 가버리는 일이 일상이 되더라고요. 여보, 빈속에 술 마시면 더 안 좋아. 이거라도 좀 같이 먹어. 딱 그것만 마시고 더 마시지 말고 술이 당장 도피천 될 수 있어도 당신 인생을 구해주진 않잖아. 아니다. 나도 딱 한 잔만 같이 하자. 당신 힘든 마음 나도 같이 나눠가지고 싶어. 처음엔 저도 걱정이 되어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예 남편 옆에 술잔을 들고 앉아 위로를 해주려고도 애썼습니다. 남편이 피곤하다며 씻지 않고 자도 크게 잔소리하지 않았었고요. 또 술 먹지 말고 나가서 기분 전환하고 오자며 주말엔 소풍을 계획하기도 했죠. 그리고 남편이 우울증인 것 같아 정신과 상담도 몇 번이나 억지로 끌고 가서 받게 했었어요. 다행히 그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남편은 혼술도 좀 줄이고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긴 했었는데요. 문제는 기분은 나아졌지만 행동은 도무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남편을 배려해서 도맡았었던 육아 집안일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1년쯤 제가 배려해줬더니 아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거죠. 당신, 어떻게 내가 차려준 밥만 딱 먹고 그릇에 싱크대도 넣지 않고 갈 수가 있어? 이게 한두 번이야? 아, 진짜. 전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다 해주더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막 빨래도 청소도 하라고 잔소리하고 애들하고도 좀 놀아주라고 보채고 나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나도 맞벌이 하고 있고 돈도 당신이랑 똑같이 벌어. 근데 왜 집안일도 육아도 다 내가 도맡아야 돼? 전에야 당신이 하도 우울해했으니까 내가 배려해준 건데 당신 지금은 병원도 안 다닐 정도로 괜찮아졌잖아. 그럼 나한테 고마워하고 더 잘해줘야지. 내 희생을 당연시 해버릇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젠 게으름과 이기적임의 문제지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잖아. 당연히 저도 힘들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전 남편에게 계속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리 맞벌이여도 대부분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들이 더 많이 한다며
자기가 전에 많이 도왔던 거라는 개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우울증이 이 사람을 변하게 한 건지 아니면 원래 본성이 드러나게 한 건지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한 번 안 쉬고 자버릇하니 그게 편했는지 점점 나갔다 와서 샤워도 하지 않고 자꾸 이도 닦지 않고 자버렸어요. 냄새 난다고 밖에서 땀 뻘뻘 흘리고 먼지 다 묻히고 들어와선 왜 침대에 눕냔 말이야. 입냄새도 나니까 제발 양치 좀 하고 와. 아, 거참. 좀 안 씻는다고 큰일 안 나. 왜 이렇게 유난이야? 당신 집에서 창문 열고 환기 안 시켜? 아, 그럼 어차피 바깥 먼지랑 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당신 몸에서 하루 종일 나온 땀하고 피진 어떡할 건데? 입에 퍼진 그 세균들은? 아, 진짜 더러워서. 안 씻을 거면 침대에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마. 소파에서 자라고. 제가 뭐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샤워가 귀찮으면 발과 손, 그리고 이라도 좀 닦고 오라고 해도 남편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놈이 출근하거나 밖으로 외출할 때면 또 창피했는지 멀쩡한 사람인 척 씻고 가꾸는 모습에 더 오만정이 떨어졌죠. 진짜 남편이 그렇게 추접스러운 인간인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를 가장 환장하게 했던 것 중 하나는 술 문제였습니다. 계속 저와 다투게 되니 이 인간이 또 술을 맨날 입에 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전에 없던 술버릇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무슨 소리야? 아! 이 인간아. 내가 그러니까 술 좀 작작 마시라 그랬지? 토를 할 거면 변기에다가 해야지. 왜 자꾸 방바닥에 하냐고. 아, 빨리 이거 못 치워? 시끄러워. 남자가 술 좀 먹으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어디서 여자가 빽빽 큰 소리를 내? 건방진 여편네. 남잔 하늘, 여잔 땅. 몰라? 어? 진짜 하늘로 엎어컷 쳐서 날려버리기 전에 닦아라. 어? 갈수록 인간이 왜 이렇게 진상이 되는 거야? 남편은 밖에서 술을 먹거나 집에서 술을 마실 때면 점점 진탕 취할 때까지 마셔버리더군요. 그러더니 방바닥에 토를 해버리기도 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다가 사진 액자 유리컵을 쳐서 몇 개째 깨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것이지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엔 민망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대충 넘어가려고만 하지 사과를 제대로 하는 꼴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쯤 되니 이기적이고 뻔뻔한 건 남편이 변한 것이 아닌 그냥 그동안 숨겨온 본성이었구나 싶었죠. 심지어 남편은 친정에서도 딱 한 번 술 먹고 실수한 뒤 친정 부모님께 다음날 용서를 빌었는데요. 그때 아빤 처음으로 남편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좋아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제어하지 못할 거면 아예 끊느니만 못하네. 자네 앞으로 술 조심하게. 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아빤 많은 사람을 상대해 오신 만큼 무례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셨던 겁니다. 친정 아빤 또 무서웠는지 이후 남편은 친정에 갔을 땐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또 남편은 제 앞에선 추접스럽고 진상인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냈으면서 양가 가족 앞에선 여전히 가정적이고 부지런한 남편인 척을 엄청 해대더군요. 그랬으니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변해간 모습을 까맣게 몰랐던 거죠. 제가 그걸 어른들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건 자식들이 화목할 거라 철석같이 믿고 계신 어른들을 차마 실망시켜드리기 어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했던 1년을 제외하고 그렇게 남편과 싸우며 참아온 시간이 2년이 다 되어가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더군요. 그렇게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던 와중 그놈이 제 결심에 아주 불을 지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뭘 했길래 카드값이 이만큼이나 나와? 그날 전 우연히 남편의 카드 대금 문자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세상에 그달 남편의 카드값이 무려 87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전 대체 저희들 월급을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을 어디다 썼냐며 남편을 추궁했어요. 사실 돈 문제도 남편이 자꾸 한 병에 2, 30만 원짜리 술을 사오거나
자기 기분 좀 풀겠다고 할부로 새 차를 뽑아오는 등 자꾸만 경제관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 우리의 다툼 원인으로 자주 대두됐었거든요. 그 와중에 그런 걸 봤으니 뒷골이 당겼던 겁니다. 그 와중에 그날도 술을 한잔 했던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번에 우리 어머니가 TV에서 광고하는 고급 안마의자 갖고 싶다고 하셨었잖아. 그거 좀 사드렸어. 왜? 왜? 아니, 사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 보였다고 한 걸 가지고 사드렸다고? 그것도 일시불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 비싼 걸? 당신 대체 왜 이래? 애들 교육비는, 생활비는 돈을 쓸 때 뭔 계획을 세고 써야 할 거 아니야. 진짜 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아, 진짜. 내가 힘들게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 안마의자 하나 못 사드려? 당신이야말로 왜 자꾸 사사건건 시비 못 걸어서 안달이야?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뭐? 내가 내 몸 안 씻겠다는 것도 내가 좀 쉬겠다는 것도 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나야말로 당신 때문에 피곤하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미치고 팔짝 뛰게 써서 화를 내는 내가 잘못인 건지 기본 상식 자체가 없는 당신이 잘못된 건지. 뭐? 내가 상식이 없어? 이게 뚫린 입이라고 다 말인 줄 아나? 아! 당신 지금 나 쳤어? 순간 한쪽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술에 취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따귀를 날렸던 거예요. 태어나서 누구에게 손찌검 당해본 게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희가 안방에 있어서 애들이 못 봤던 게 다행이었죠. 저는 더 이상 이런 농간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냅다 그놈에게 똑같이 따귀를 후려쳐줬어요. 그리고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제게 달려들려던 그놈을 한 발로 뻥 차버리기까지 했죠. 술에 취한 그놈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완전히 벽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왜? 넌 나한테 손대도 되고 나는 안 되니? 야, 이 추접스럽고 이기적인 놈아. 그래도 사람 몸에 손대는 짓까지는 안 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 너 진짜 개차반이구나. 당신 감히 서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난 더 이상 너처럼 더럽고 이기적이고 힘자랑하는 남편 필요 없어. 그리고 네가 먼저 내 얼굴에 손을 올린 순간부터 너는 네 딸들에 대한 양육권도 주장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된 거야. 그런 거치면이 잠재돼 있는 너한테 법원이 양육권을 넘겨주겠냐? 진짜 별 폐품도 안 되는 쓰레기가 물감칠하고 위장해서 공예품인 척 했던 줄 누가 알았겠어? 내 사람 보는 안목이 아주 발바닥, 아니 저기 지하 하수도에 달려 있었네. 너 같은 건 당장 이혼이야. 알았어? 확 몸도 못 가누는 게 또 일어나서 덤벼봐 어디. 머리통 변기통에 아주 처박아 버릴 테니까. 아시죠? 진짜 찌질한 인간들은 강약, 약강인 거요. 그놈은 제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험악하게 나가자 씩씩거리기만 할 뿐 덤비지도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놈을 계속 노려보며 대충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혹시 그놈이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애들한테까지 해코지를 할까 봐요. 그리고 놀란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리며 펑펑 울었더니 친정 부모님, 특히 아빠는 완전 극대노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놈이 우리 앞에서 멀쩡한 척 하더니 뒤에서 아주 망아지 오줌보다도 못하게 굴었단 말이야? 그놈의 집안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상종 못할 인간들만 모여 있었구만. 아주 썩어 빠진 집안이야. 집안? 애들 아빠는 그렇다 치고 엄마 아빠는 아버님 어머님이랑 친했잖아. 근데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 눈물이 쏙 들어가더군요. 아빠가 남편을 욕하는 건 그렇다 쳐도 왜 평소 사이가 좋았던 시부모까지 싸잡아 욕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리고 그날 전 그동안 몰랐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부는 저와 남편 모르게 아빠에게 돈을 빌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3억을요. 3억이요? 아니 왜요? 시부는
자기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사돈이자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아빠에게 애원에 가까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공사 대금도 자꾸 밀리고 못 받은 돈만 해도 수도 없어요. 자재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쫓아 건지지 못하고 그런 건수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회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형님. 저 자금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급한 자금만 해결되면 저도 다 생각해둔 방법이 있으니까 제발 우리 우철이 형님 사위 생각해서라도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무조건 이자까지 쳐서 1년 안에 다 갚을게요. 그때 아빤 대출도 받을 대로 받아 더 받을 길이 없다던 시부를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숨통을 틔워주기로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빠도 여유로워서 3억을 빌려줄 수 있던 게 아니라 좀 빠듯했지만 사돈 사이이고 워낙 격없이 가까운 사이였으니 믿고 빌려주셨다고요. 물론 차용증 같은 건 다 작성한 후에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부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을 계속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한 기한이 한참 지났으니까 빨리 갚으라고. 우리도 그 돈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 최대한 마련해서 빌려준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부탁하고 독촉했다. 그런데 그 놈도 안 싸돈도 전에 우리랑 가족처럼 지낼 땐 언제고 완전히 표정부터 바뀌었더라고. 사돈 사이에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면서 언젠가 사정이 나아지면 갚을 테니까 보채지 좀 말라고 오히려 역성을 내는 거야. 맞아. 엄마도 네 시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독촉했다가 아예 전화도 차단당했어. 그 와중에 우린 그래도 네가 장서방이랑은 계속 살아야 하니까 네 시댁이라 더 강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 근데 너도 우리 배려해서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었다니 아휴 정말 속상해 돌아가시겠다. 저희 부모님이 몇 번이나 좋은 말로 독촉했지만 시부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뻔뻔하게 나왔다더군요. 아빠 말대로 정말 상종 못할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부모는 자기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제 앞에선 아무 일도 없던 척 다정한 시부모인 척 굴었던 거죠. 이제 보니 본성을 숨기고 밖에 나가면 멀쩡한 척하고 다니는 모습이 남편이나 시부모나 정말 똑같았더라고요. 그동안 제 시댁이라 세게 나가지 못하셨다던 아빤 제가 이혼할 거라는 말에 아주 잘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젠 내가 봐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망할 집안 놈들이 내가 좀 잘해줬더니만 내 사업가 짬밥을 우습게 봤다 이거지? 내가 밖에선 얼마나 계산적인 장사치인데 난 돈 떼어 먹히고 못 사는 사람이야. 선영이 너도 그놈 절대 봐주지 말고 당장 이혼해. 그놈한테 배로 갚아준 거 아주 잘했다. 이렇게 시댁의 실체를 알게 된 전 이혼에 대한 투지를 더욱 불태웠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 시부에게 전화까지 해서 따졌죠. 아버님, 저희 아빠한테 3억이나 빌려가서 지금 오리발 내밀고 계신다면서요? 뭐? 흥, 그걸 기어코 너한테까지 말했니 형님이? 기어코요?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그렇게 다르다더니 그렇게 사정사정하면서 빌려갔으면 갚으려고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뻔뻔하게 부모나 자식이나 이렇게 똑같아요? 뭐? 아니 애미야. 아무리 그래도 너 시애비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 우리 우철이까지 왜 싸잡아서 욕을 해?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그 인간이요. 노숙자도 아니고 맨날 씻지도 않고 집안일에 육아도 맨날 나몰라라였어요. 게다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제 얼굴에 손까지 댄 인간인데 제가 욕 안 하고 백이 나요? 뒤에선 잘못을 일삼으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멀쩡한 척 구는 게 아주 집안 내력인가 봐요. 전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고 저희 아빠도 이젠 좋게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돈 당장 갚으세요. 제가 두 분 때문에 지금 부모님께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요. 우철이가? 아, 진짜 돈 없는데 그놈은 잘 좀 살아보지. 형님, 아니 사돈 어른도 참 너무하시는구나.
사돈 사이 계속 이렇게 꼭 서로 얼굴을 붉혀야겠냐? 방금 이혼한다고 했는데 사돈은 무슨 사돈이에요? 그리고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모르세요? 전 분명 경고 드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시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군요. 아주 뻔뻔한 집안이었죠. 이후 전 친정에서 이혼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집을 나오면 재산 분할할 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도 같아 뒤늦게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음날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더군요. 나 부모님 댁으로 가서 지낼 거니까 당신이 애들이랑 집으로 와서 생활해. 당신 그렇다 쳐도 애들 옷 몇 개 못 사갔잖아. 애들 어린이집도 여기 근처고. 당신 이혼하기 싫어서 나 들어오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건지 어떻게 믿어? 당신 이혼 소송 걸면 그만인데 내가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해. 차에 실어놓은 내 짐가방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봐. 나 오늘 회사에 짐가방 싸들고 출근했어. 퇴근하면 부모님 댁으로 가려고. 나 어제 부모님한테 전화 받았어. 우리 부모님이 장인어른 돈 빌려놓고 암 갖고 있었다며? 그래서 당신이 어제 전화로 또 난리 쳤었다며? 나도 양심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면서도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겠어?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싶어 의심스러웠는데요. 남편 하는 말이 그럴싸하기도 했고 정말 진가방 사진을 보내주기에 전 반신반의하며 아이들과 우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출근할 정신이 아니라 휴가를 썼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 옷가지가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짐을 싹 비운 것도 아니더군요. 저는 역시나 이 인간이 잔머리 쓴 것 같아 아예 남편 짐을 싹 다 싸서 집 앞에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러자 역시나 시댁은 무슨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던 남편은 문도 못 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 진짜 당신도 다 알고서 못 이긴 척 다시 돌아온 거잖아. 그럼 이거 열고 좋게 좋게 대화 좀 해보자고. 고작 어제 일 하나로 나랑 기어코 이혼을 해야겠어? 내가 사과할게. 그럼 되잖아. 고작 그거 하나? 그동안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난 완전히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라고. 게다가 당신 부모가 우리 부모님한테 사기친 일까지 생각하면 난 지금 당신 진짜 가만 안 두고 싶어. 근데 어디서 이혼 안 하려고 개수작이야? 사과? 사과를 하든 포도를 하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입 다물어. 현관 너머까지 그 더러운 입냄새 나니까. 당장 당신 짐 들고 안 사라지면 그때 나 경찰 부를 거야. 아니, 우리 아빠 부를 거야. 우리 아빠 당신도 눈에 띄면 절대 가만 안 두겠다고 이를 갈고 계시거든. 어디 우리 아빠랑 당장 만나게 해줘. 저는 되도 않는 사과를 하던 그놈에게 아빠를 부르겠다고 고래고래 약을 썼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빠를 만나는 건 또 무서웠는지 그놈은 그제야 자기 짐을 들고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정말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가 의심을 하니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해 보니까 소송까지 간다고 나한테 유리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소송 비용 아깝잖아 하는 찌질한 소리를 해댔죠. 이후 그놈은 정말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군요. 저는 아빠가 잘 아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했습니다. 또 그놈이 제게 먼저 손찌검했던 거, 그동안 양육에 소홀했던 걸 이유로 들어 아이들도 모두 제가 데려올 수 있었고요. 남편에게 양육비도 모두 받아내면서요. 하지만 여전한 문제는 아빠의 3억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이혼서를 제출하자마자 집을 금매로 팔아버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는데 시부모는 여전히 뻔뻔하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당시 전 불안해할 애들을 보살피고 어지러웠던 제 마음도 다스릴 겸 잠시 긴 휴가를 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돈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 아빠가 시부에게 돈을 받아내려던 현장도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몰랐는데 가장이 아닌 사업가로서의 아빠는 정말 집요하고 무서운 분이었더라고요. 아빠는 딸인 저의 일까지 겹쳐 분노가 최고치에 이르셨다며
아주 시부의 피를 말려버리셨거든요. 아빠는 우선 시부모가 집에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자 시부의 회사 앞까지 찾아가 사돈 때 내 돈 3억 갚으십시오 하고 적힌 피켓 시위를 벌이셨어요. 저도 그런 아빠 옆에 서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죠. 사람들은 엄청나게 웅성거렸고 소식을 들은 시부는 아연실색하며 달려나오더군요. 아니 형님, 곧 의뢰인들이 두 팀 내올 건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쩝니까? 이거 불법인 거 몰라요? 이게 왜 불법이야? 우리가 고성방갈 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1, 2윈 시윈 미리 시위 신고해야 하는 대상도 아닌데 이미 내가 법적인 거 다 알아보고 왔다 이거야. 그러게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릴 짓을 애초에 왜 해? 당장 내 돈 내놔. 아니 의뢰인이랑 계약을 해야 갚죠. 진짜 우리 회사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예? 애미야, 아버지가 이러시면 너라도 말렸어야지. 너 아직 이혼 완전히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이러면 되니? 누가 가족이에요? 그 인간이 이혼 확정되기 전에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전 소송 걸어서 무조건 이혼할 거거든요. 부모 멀쩡한데 그놈아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 아주 보고 배운 대로 자랐던 거네요, 그 인간이. 빨리 저희 아빠 돈부터 갚으세요. 시부는 아빠 말이 통하지 않자 저를 타이르려고도 했지만 저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침묵 시위를 벌이던 아빤 한 번은 시부 회사에 아예 들어가 자신을 알아본 시부 회사 직원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을 걸고 다니셨어요. 아, 혹시 여기 우리 사돈 양심 주우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사돈 양심 찾습니다. 양심. 그날은 시부가 회사에 없던 모양이었는데 잠시 뒤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시부는 제게 또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런 시부에게 다른 대꾸도 않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저희가 이러는 거 싫으면 빨리 돈 갚으세요. 그렇게 아빠와 제가 계속 피를 말리니 결국 시부는 저희 집에 찾아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반쪽짜리 항복을요. 진짜 질린다 질려. 어쩜 그렇게 사람이 독해요? 예, 제가 졌습니다. 제가 가진 한 1억짜리 땅이 있는데 진짜 그게 제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고 싶으면 그거 받고 좀 떨어지슈. 뭐라고요? 1억? 아니, 어떻게 3억이 1억이 돼요? 아버님, 아니 아저씨, 처음부터 우리 아빠 돈 갚을 생각 없었던 거죠? 네? 저는 3억을 고작 1억짜리 땅으로 퉁치려던 시부의 말에 열이 받아 소리를 빽 질렀어요. 하지만 시부는 완전히 배째라식으로 나왔죠. 진짜 지금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회사도 곧 망하기 직전에 전부 대출 투성이구만. 뭐 또 알아? 그게 언젠가 막 3억, 5억 이렇게 오르지. 아 싫은 말든가. 뻔뻔한 자식.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는 거야. 알아? 네 돈 떼어먹은 인간들 욕할 거 없어. 세상에 사돈 돈 일부러 떼어먹으려고 하는 너 같은 버러지들도 있는데 안 그래? 그래, 그 땅이라도 내놔. 근데 두고 봐. 난 절대 지고 못 사는 사람이고 끝에 가서 웃는 건 분명히 나랑 우리 가족일 테니까. 이 회사도 자식도 제대로 뭐 하나 건사 못한 한심한 놈아. 제가 그랬으니 아빤 오죽하셨겠습니까? 아빤 시부의 멱살까지 잡고 온갖 악담을 다 퍼부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빤 시부에게 그 1억짜리 땅이라도 받아두게 했죠. 그것마저 못 받는 것보단 뭐든 내놓을 때 하나라도 빼앗아 놔야 하는 법이라면서요. 그렇게 우선 큰 불은 진화되며 이후 전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애들을 한 번씩 전 남편에게 보여주며 살게 됐어요. 부모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수준 낮은 집안 인가들 때문에 제가 죄책감을 가지는 것조차 분하다며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날아오는 똥을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겠니? 하는 말과 함께 말이죠. 동생 또한 절 위로하며 함께 살게 된 저희 딸들을 이모로서 아주 살뜰히 보살펴줬습니다.
그런 가족들 덕에 이혼으로 인한 저와 아이들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 갔어요. 한편 시부모는 남편과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이혼을 했다더군요. 아빤 그게 위장 이혼이라고 생각하셨고 알고 보니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시부모는 주소만 다르게 뒀을 뿐 여전히 같이 살고 있었죠. 아마 시부는 시모 앞으로 자기 명의 재산을 다 옮겨뒀던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시부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시부는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빤 그 1억짜리 땅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부에게 남은 돈을 갚으라며 독촉을 하고 소송까지 거셨거든요. 하지만 시부는 이젠 다 잃고 신용불량자까지 된 마당에 내가 남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배째슈, 배째! 하며 완전히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니 아빠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또 있는 것 같았는데 아빠를 포함해 그들 모두 더는 시부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아빠가 좀 조사해보니 정말 시부에겐 돈이 없긴 없었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시누인 자꾸 시부모가 돈 얘기라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 함께 살던 시부모와 전 남편은 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못된 인간들. 진짜 세상에 우리 가족 말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시부모에게 돈을 더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부모님과 전 한동안 분을 사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한 지 몇 년 뒤부터 시부가 저희 아빠에게 넘겨준 평택의 땅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점점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S 반도체 공장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제부와 결혼에 꼴이 난 해에 정말 그 땅에 그 공장이 들어서더라고요. 자연스레 그 땅은 값이 해마다 부풀기 시작했고 아빤 이런 노다지는 가지고 있으면 계속 땅값이 오르고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며 그 땅을 팔지 않고 쭉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놈이 나한테 똥을 준 줄 알았더니 아주 황금밭을 줬었구나. 나중에 하면 꽤나 배가 아플 거야. 땅값은 원래 아빠가 시부에게 받아내야 했던 3억을 금방 넘어섰습니다. 그제야 전 아빠를 향해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그나마 좀 덜어놓을 수 있었고 부모님 또한 크게 기뻐하며 이제 그딴 집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찌질한 전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지나가는데 벚꽃이 예쁘게 떨어지고 있길래 제일 예쁜 꽃잎을 주워왔어. 당신 보여주려고. 예쁘지? 우리 예전엔 벚꽃 축제도 해마다 가고 참 행복했는데 보고 싶다. 전 남편은 양심은 있는지 애들 양육비 밀리지 않고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애들을 만날 때마다 찌질하게 자꾸 저런 짧은 편지를 제게 보내더군요. 벚꽃잎을 쪽지에 테이프로 붙여서 저런 소리를 써놓질 않나. 선영씨, 선선한 가을바람에 오늘따라 선영씨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집니다. 하는 느끼한 말을 써서 보내질 않나.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엔 또 이딴 거 보내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을 놨더니 한동안 잠잠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좀 크자 또 그런 느끼한 쪽지를 보내오는 겁니다. 결국 전 그놈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렸죠. 손가락 다 잘라버리기 전에 그 느끼한 쪽지 그만 보내라. 응? 그제야 그놈은 풀이 죽었는지 더는 그런 한심한 짓거리를 하지 않더군요. 잠시나마 전 가난해진 자기 부모를 봉양하느라 재혼도 하지 못하고 그 전에도 후에도 애들 양육비만 보내며 처량해진 전 남편 신세가 좀 불쌍하게도 느껴졌는데요. 어쨌든 그건 본인이 자처한 일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혼한 지 13년이 지나자 시부모가 아빠에게 넘겼던 땅은 무려 10배가 넘게 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배 아픈 소식을 뒤늦게 접한 시부모는 입에 거품을 물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벌써 70대 중반이 되셨던 아빤 이 철면피들을 바짝 약 올려줘야겠다며 일부러 문을 열어주었죠. 그들은 염치도 없이
정말 그 땅이 아까워서 찾아온 게 맞았더군요. 형님, 지금 그때 제가 넘긴 땅이 10억을 넘겼다면서요? 그럼 제가 형님에게 빌렸던 3억 빼고 나머진 돌려주세요. 예? 아니, 이자까지 쳐서 딱 반절 가지시고 저 5억만요. 저 지금 사는 꼴 좀 보십시오. 처량하게 구멍난 양말 신고 술은 소주밖에 못 마십니다. 애초에 그건 제 땅이었잖아요. 예, 아우님. 그건 아우님 땅이었는데 아우님이 나 준 거였잖아요. 안 그래도 한번 크게 감사 인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기 발로 와주시다니 잘 됐네요. 덕분에 나랑 집사람이 노후 한번 아주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 돈을 왜 주나요? 누군 돈을 빌려가서 갚을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빌리지도 않고 당연하게 내 것인 돈을 왜 나눠줍니까? 형님, 제발요. 예? 우리 한땐 그래도 형님 아우하고 호영호재하던 사이인데 정 좀 베풀어 주세요.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이 모양이 이 꼴로 살려니 너무 처량해서 그럽니다. 예, 사람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그러니까 아우님, 내가 전에 뭘 했습니까? 결국 끝에 가서 웃는 건 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 좀 사셨어야죠. 적어도 그때 나한테 미안하다,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만 보였어도 말로가 이렇진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약 올려줄 때 포기하고 그만 가세요. 아니면 나 곧 반말이랑 같이 험한 소리 나갑니다. 나 나온님랑 다르게 여태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어서 아우님보다 힘도 좋아요. 아빤 씩 웃으며 존댓말로 시부를 바짝 약 올리시더군요. 그러자 시부는 완전히 울상이 됐고 저희 엄마에게 매달리려다 매몰차게 뿌려쳐진 시모도 표정이 완전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자기들끼리 마구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그 땅도 주지 말고 숨겨두댔잖아. 재산 숨기는 건 어디 쉬운 줄 알아? 이 멍청한 여편네야. 아휴, 몰라. 시집 한번 잘못 와서 내 말년이 이게 뭐야? 그런 한심한 두 사람은 안 나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제가 경찰에 확 신고하겠다고 하자 얼른 도망쳐 버리더군요. 그 통쾌했던 게 바로 작년의 일로 아빠는 아직 그 땅을 팔지 않고 잘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처분해서 그 돈은 저희 딸들과 여동생네 아이를 위해 나눠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빠는 오히려 저로 인해 큰 돈을 벌게 됐으니 그 돈은 다 저를 줘도 모자라지 않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그만 죄책감에서 벗어나렴. 아빠가 전에 말했지. 죄인은 절대 끝에 가선 웃지 못할 거라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도 결국 지금 웃고 있는 건 우리지 않니? 인생은 그런 거란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러니까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 새 인생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네 딸들만 잘 키워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그놈 보란 듯이. 아빤 우리 큰딸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깨 피고 좀 당당히 살아. 이 아빠 앞에서도 또 네 엄마 앞에서도. 알았지? 그런 아빠의 말씀에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 말씀대로 전 재혼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동안 딸들만 잘 키워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덕분에 저희 큰딸은 작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대학생이 됐고 작은 딸도 자신의 꿈이 미술가가 되기 위해 지금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아빠 말씀처럼 과거엔 너무 분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져 있는 저와 우리 가족이 저는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해요. 후회와 눈물은 가해자들 혹은 죄인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 앞으로도 부모님과 우리 딸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세상엔 과거 저와 저희 부모님처럼
분통 터지는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긴 시일이 걸리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피해자는 웃고 가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아빠의 말씀처럼 세상 만사 모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저희와 같은 피해자 분들께서도 언젠간 저희처럼 진정한 행운과 승리를 거머쥐는 날이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